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CNN 시니어 기자입니다. 아프간 전쟁부터 워싱턴 정가의 스캔들까지 15년 동안 오직 팩트만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카메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있다. 기자의 눈으로 보고 기자의 촉으로 느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냉철한 기자를 감정으로 무너뜨린 사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라 헤이든 CNN의 시니어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저에게 세상은 항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제 딸 케이트의 전화 한 통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취직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직장까지 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알던 한국은 비정한 경쟁 사회였어요. 매일 밤 자정까지 빛나는 사무실, 불빛,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꿈을 줬다 지쳐 쓰러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CNN에서 방송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뉴스 클립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냐고? 물론 괜찮지 않지.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케이트가 살아가는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슴 한편이 조여왔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극심한 경쟁, 과도한 근로시간, 높은 청년 실업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케이트는 전화로 엄마, 이곳은 정말 멋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막상 제 딸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CNN 편집장 앞에 섰어요. 특별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편집장의 눈빛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죠. 혹시 다큐멘터리? 그의 물음에 순간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모녀의 재회가 아니라 진실 추적이 되어야 했어요. 네, 맞아요. 이상한 나라의 한국, 딸이 사는 나라의 진실이라는 주제로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기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케이트가 말하는 괜찮다는 한국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노트북에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기자는 눈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딸이 전화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깊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금 케이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행복한 걸까? 그 이상한 나라에서 제 딸은 무사할까? 항공기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손에 쥔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로라 헤이든 CNN 시니어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딸이 사는 나라의 진실을 파헤칠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케이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케이트가 보내준 주소는 오피스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상상하며 불안감이 밀려왔죠. 어머, 이게 다예요? 택시에서 내려 바라본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뉴욕의 넓은 아파트에 익숙한 저에게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케이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드디어 왔네요. 케이트의 포옹이 따스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발장 위에 놓인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님용이에요. 한국에선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거예요, 엄마.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요. 거실과 주방, 침실이 하나로 이어진 작은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 그리고 주방 한켠에 자리한 작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니? 일반 냉장고 옆에 놓인 또 다른 작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케이트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에선 김치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실은 몇 달 전에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주셔서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옆집 사람이 음식을 나눠준다고?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케이트는 마치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웃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니 작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작은 가게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어딘가 정겹고 안전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케이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조작했어요. 그러자 집안의 조명이 부드럽게 변하고 창문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엄마. 작은 테이블에 앉아 케이트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한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 걱정했던 과도한 근무 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케이트의 눈빛은 지치기는커녕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는 어때? 정말 괜찮은 거니?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물론이죠. 힘들 때도 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팀 회식도 있었는데 케이트가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와 한국인 동료들이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케이트를 위한, 그리고 케이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 걸까? CNN에서 다루던 그 각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취재 수첩을 챙겼죠. 기자의 습관이란 게 이런 거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오니 선선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놀랍게도 새벽인데도 거리는 완전히 어둡지 않았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이 부드러운 불빛을 뿌리고 있었고 24시간 편의점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뉴욕이었다면 이런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 블록을 지나자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놓인 벤치에 다가가다가 흠칫 놀랐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이라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텐데 이 휴대폰은 마치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불현듯 기자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이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골목길로 조금 더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전거 여러 대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건물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바구니에 물건까지 담겨 있었죠. 또다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앞쪽에서 한 여성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여성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라니.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녀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영어 할 수 있나요? 그녀는 멈춰 서서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러곤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다시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녀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건 미국에선 못 나갈 영상이야. 새벽녘의 고요한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따뜻한 신뢰가 공기 속에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일하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대신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장 조용한 장면들이 가장 큰 뉴스를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빌딩이나 북적이는 거리가 아니라 새벽 2시의 고요한 실내 속에 있었어요. 취재 수첩을 꺼내 서둘러 적었습니다. 한국, 이 시간의 산책. 그 어떤 인터뷰보다 강렬한 증언을 보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사회. 이런 곳이 21세기에 존재한다니. 케이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었구나. 케이트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케이트는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다 문득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오랜 비행과 낯선 침대 때문인지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통제를 먹고 넘어갔겠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케이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으로 갈게요. 금방 갈 테니 거기서 기다려요. 30분 후 케이트와 함께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병원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케이트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설명했고 곧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 서류는요? 미국에서라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여기선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돼요. 외국인인 엄마는 제 가족으로 등록해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케이트의 말에 의아했지만 곧 제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 증상을 듣고는 진찰한 후 바로 MRI 검사를 권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MRI 예약을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기에 물었죠. 언제 예약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검사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떨결에 검사실로 이동했고 30분 후 MRI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의사를 만나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고작 20분. 의사는 바로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디스크 초기 증상이군요. 다행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방전이 나왔고 옆 물리치료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진료, 검사, 치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병원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미국이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이 모든 과정은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일이었어요. 보험 확인부터 예약, 검사, 결과, 상담까지. 그것도 엄청난 비용과 함께 말이죠. 비용은 얼마였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케이트가 영수증을 보여주었어요. MRI 검사, 진료비, 물리치료, 약값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서류와 절차, 비용이 환자보다 앞섰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느낀 건 분노가 아닌 감탄이었어요. 케이트, 이건 정말 놀라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케이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이곳이 제가 사랑하는 이유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이상한 나라는 어쩌면 제가 살던 곳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본질은 서류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본 것은 효율성이 인간미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 문득 오래된 독서용 안경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새 안경을 맞추려면 안과 예약부터 시작해서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일이었죠. 케이트에게 안경점이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기 골목 안에 있어요.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기자가 길을 못 찾을 리 있겠니?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한글로만 된 간판들 사이에서 조금 헤맸다는 건 비밀입니다. 마침내 찾은 안경점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들어서자 중년의 안경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의 전문적인 태도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죠. 시력 검사부터 해볼게요. 최신식 장비로 시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검사 후 그는 제 시력 변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안경테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자 그는 렌즈 종류와 코팅에 대해 설명했죠.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도 추가할까요? 컴퓨터 많이 보시나요? 선택을 마치고 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20분이요? 렌즈를 깎는데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며칠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해드릴게요.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 정말로 안경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안경사는 제 얼굴에 안경을 직접 씌워주며 조금씩 조정했어요.
착용감이 완벽할 때까지 섬세하게 다듬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 안경 진짜 지금 나온 거 맞아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안경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고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미루겠어요?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니 시야가 선명해졌고 프레임도 얼굴에 잘 어울렸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얼마냐고 물었죠. 가격표를 보니 미국 가격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불 방식이었습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오셔서 내셔도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내도 된다고요? 네,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요. 지금 현금이 없으시면 다음에 지나가실 때 내셔도 돼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신뢰를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오는구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바로 카드로 계산했지만 이 경험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신뢰의 문화였어요. 취재 수첩에 적었습니다. 속도보다 감동이 앞선다. 한국의 서비스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안경점을 나서며 새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역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의 제안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엄마, 지하철 타볼래요? 서울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지하철이 최고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더럽고 위험하다는 인상이 강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이 줄지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저기 봐요, 엄마. 케이트가 지하철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개찰구가 없어요. 정말이었어요. 뉴욕의 철통 같은 개찰구와 달리 여기에는 간단한 단말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드나 휴대폰을 가볍게 대고 통과했어요. 무임승차는 어떻게 막는 거니? 케이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끔 검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요금을 내요. 그게 이 사회의 문화죠. 플랫폼에 들어서니 깨끗한 환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양옆으로 나뉘어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내부와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 서 있으니 한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어요. 케이트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양보를 고집했습니다. 여기 노약자석은 정말 노약자를 위한 거예요. 케이트가 설명했어요. 미국처럼 무시되지 않죠.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 자동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나왔어요. 이건 모든 외국인을 위한 배려예요. 케이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모든 승객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게 기본 예의예요. 케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개의 역을 지나는 동안 저는 이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작은 사회였어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 감시 카메라나 경찰의 강제가 아닌 시민의식으로 유지되는 질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을 뻗어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지키는 건 법이 아니라 신뢰라는 철학이다. 취재 수첩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감시 없는 질서, 강제 없는 배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품격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본 것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토록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을 본 적은 없었어요. 케이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녀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의 회사 일정으로 그녀는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지만 낯선 식당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처 골목을 걷다 24시간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이트가 이곳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신선한 도시락, 삼각김밥, 그리고 다양한 즉석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의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니 그가 다가와 몇 가지 라면을 추천해 주었어요.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며 결국 빨간 봉지의 라면을 골랐습니다. 쿡? 헬프? 그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라면을 들고 매장 한쪽에 있는 작은 조리대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라면을 끓여주는 서비스라니 놀라웠어요. 라면이 준비되는 동안 저는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라면이 준비되었고 테이블에 앉아 맛을 보았습니다. 매콤한 국물이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와 따뜻한 라면의 대비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문득 케이트가 그리워졌어요. 딸과 함께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이트였어요. 엄마 어디에요?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편의점에 있어. 라면 먹고 있는데 꽤 맛있더라. 거기서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20분 후 케이트가 비에 젖은 채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라면 한 그릇을 사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어때요? 한국 생활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편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더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케이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딱딱해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해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라면을 먹으며 케이트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회사 생활, 친구들, 미래 계획, 뉴욕에 있을 때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웃, 회사 동료, 심지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까지. 케이트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온전히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때로는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서 괜찮아요. 정말로요. 케이트의 말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과 행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편의점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라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데웠구나. 취재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었다. 편의점을 나서는 길, 비가 그치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케이트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내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따뜻한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케이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카메라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 취재 수첩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주겠대요. 괜찮으시죠? 케이트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었어. 잠시 후 케이트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툰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저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곧 웃음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케이트의 상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로라 씨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린 가족 같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정말 케이트의 또 다른 가족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케이트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녹아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케이트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 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알아, 이제 정말 알아. 케이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고마워, 케이트. 케이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네가 이 나라로 와서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줘서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어. 케이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CNN에 어떤 기사를 쓰실 거예요?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계획했던 기사는 이상한 나라의 진실 파헤치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사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부정적인 뉴스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공동체의 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제안서를 다시 쓸 거야. 제목은 더 워머스트 네이션 마이너스 한국의 진심을 보다로. 케이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케이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고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가방에서 취재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이제 나는 기자가 아니라 엄마다. 내 딸이 선택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한국은 내 딸을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지켜주고 싶다. 이 따뜻한 나라의 진실을.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CNN으로 돌아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떻게 이 경험을 나눌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제 심장 한편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내 딸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나도 조금 사랑하게 된 따뜻한 나라로요.